우리 직장인들에게 있어 꿈이면서도 신기루 같은 바로 그 호칭, 사장님.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호칭이라지만 그만큼 선망을 품은 호칭이라는 말도 되죠. 갑자기 사장님 되기가 어디 쉽습니까? 그 어려운 걸 해냈기에 그분들이 사장님 혹은 대표님으로 불리는 것이겠죠. 도쿄에는 인구 대비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제는 말하기도 입 아플 지경인 미나토구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사장님들이 유독 많이 모여있는 동네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말로 붉은 언덕을 뜻하는 아카사카와 6그루의 나무, 롯봉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 이름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그만큼 피의 언덕을 쌓아 올리라는 뜻일까요? 는 당연히 아니고요. 여러 설이 있을 뿐 정확한 유래는 불분명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미나토 이즈 미나토라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대사관이 위치한 아카사카 1번가는 도쿄의 주택지 기준 공시지가 1등을 찍기도 했고 재력가들만 입성 가능하다는 모리 부동산의 힐즈 시리즈가 최초로 개발된 곳이기도 하죠. 롯봉기는 또 어떻고요? 여기도 아주 오래전부터 도쿄의 부와 욕망과 권력이 교차하는 상징적인 이름이 된 지 오래입니다. 과연 사장님들이 사는 동네로 손색 없는 곳이죠? 여담으로 저는 대표가 아니지만 이 동네는 제가 인턴 때 아주 과분하게 잠시 머물렀던 곳이기도 해서 개인적으로 마음의 고향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제는 너무 비싸서 2번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요. 아무튼 이곳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다 보면 버블 때의 위엄부터 역사와 전통까지 흔치 않은 외형을 보여주는 건물들을 쉽게 마주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풍경 한가운데에는 아카사카와 롯봉기 사이에 걸쳐선 듯한 일본에서 가장 고고한 복합도시 도쿄 미드타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팔은 또 안으로 굽는다고 저는 아직까지도 도쿄 미드타운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선 미드타운 인근 한철 거주 경험자로서의 도쿄 미드타운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추억 보정을 빼고 보더라도 도쿄 미드타운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과거와 미래 그 어느 곳을 보더라도 이곳만이 가진 감성은 유일무이하기 때문이죠. 제가 사장님으로 화두를 던지긴 했지만 앞서 나온 통계를 좀 더 살펴보면 이 동네가 처음부터 대표님들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전통구촌, 데넨조후나 세이조 등 비교적 도쿄 외곽의 주택지가 상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그러다가 2000년대를 기점으로 중심 지역의 재개발 시계추가 움직이면서 그들의 직주 근접 수요와 맞물리며 지금의 랭킹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대규모 민간 재개발의 시초는 1986년 아카사카 이초메에 있는 모리그룹의 아크힐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로 40년이 지난 지금 넓은 공개공지, 주상복합타운, 호텔라이크 인테리어 등등 이러한 개발 방식은 도쿄 중심부에서 하나의 법칙처럼 자리 잡았죠. 미드타운은 내년이면 햇수로 20년이니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딱 중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 이 정도로 대규모 재개발의 경우 국가나 지역적 색채는 대체로 옅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 현실적인 이슈들도 있을 것이고 큰 건물을 효율적으로 올리는 방법은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흔히 건축물이 특색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본도 마찬가지이긴 하죠. 그런데 도쿄 미드타운만큼은 조금 다릅니다. 이곳에는 이상할 정도로 강한 일본적 정서가 느껴집니다. 건물에 기와나 다다미 같은 전통 양식을 노골적으로 올리거나 깔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설명을 해야겠죠? 물론 여기에는 일본의 디벨로퍼와 건축가 그리고 디자이너들의 치밀한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리 그룹이 롯봉기 힐즈나 아자부다이 힐즈 등 힐즈 시리즈를 통해 대놓고 국제색이 강한 브랜딩을 시도했다면 미쓰이 부동산은 도쿄 미드타운의 컨셉으로 재팬 밸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향점은 같지만 다른 코스를 선택한 셈이죠. 그리고 이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건축물의 설계, 인테리어 디자인까지 교묘하게 적용되었는데요. 건물의 배치는 일본식 정원에서 바위를 배치하는 행위와 같은 원리로 계획되었으며 안으로 들어오면 이런 인상이 더욱 강하게 느껴집니다. 내부 리테일 공간의 직선적인 구조와 동선, 원목으로 묵직하게 만들어진 가구, 쇼지가 늘어선 듯한 난간 등등 모든 디테일들이 분명히 21세기의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어딘가 일본의 전통 모더니즘이 떠오를 정도로 정갈한 비례와 간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이렇게까지 일본의 오모테나시가 종합적으로 깃들어 있는 몰이 또 없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도쿄 미드타운만의 강점은 바로 차경으로 끌어오는 이 압도적인 공원뷰가 아닐까 하는데요.
녹지 비율이 무려 40%로 다른 곳과 비교해도 여전히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데다 이 드넓은 공원이 단지의 내부가 아니라 오직 바깥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가능한 광경이기도 하죠. 그 모든 것이 합쳐지니 구태여 유기적인 조형을 넣지 않아도 마치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미세한 흠이 있다면 아자부다이 힐즈가 들어섬으로써 도쿄타워 뷰를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인데요. 이거 노린 건가? 그거 좀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자부다이 힐즈 같은 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쿄 미드타운은 또 나올 수 있을까 싶은 정도랄까요? 이러한 도쿄 미드타운만의 특별함은 건축물 내부의 리테일 공간에서도 자연스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장 초창기부터 글로벌 럭셔리 하우스를 유치하는 대신 이세이미야케나 이데, 토라야, 타사키 등등 대체로 전통 공예나 디자인적 감도가 높은 자국 브랜드들이 중심축을 이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명품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힐즈의 방식과는 사뭇 대조적이죠. 제가 좋아하는 걸로 하나만 예를 들자면요. 가구나 인테리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콜란샵이나 비트라, 헤이 같은 걸 찾으시면 곤란합니다. 그 대신 이곳에는 일본 목공 가구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히다, 그리고 아사히카와 계열 브랜드의 쇼룸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려나요? 일본에선 아주 유명합니다. 아무튼 모든 카테고리가 대체로 이렇다 보니 처음 방문하는 이들에게는 모르는 브랜드 또는 다소 나이대가 있는 브랜드 투성이인 쇼핑몰로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알기 쉽게 말하면 단순 명품 쇼핑몰이라기보다 일본의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 취향을 편집해 놓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곳이 디자인을 단지 소비를 위한 도구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의 역할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잠깐 이야기를 돌려보자면 일본에는 굿디자인 어워드라는 상이 있습니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의 바로 다음으로 평가받는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디자인상이죠. 그런데 사실 이 상은 1950년대에 일본의 수출용 제품 중에서 소위 짝퉁을 걸러내기 위한 인증마크의 개념으로서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당시만 해도 일본 기업에 의해 외국 상품의 디자인이 도용되고 수출까지 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 브랜드들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뭔가 격세지감이죠? 아무튼 자국 디자인을 날카롭게 검증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다 보니 검증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었고 어느덧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로 평가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요. 그 이유는 굿디자인 어워드를 주관하는 일본 디자인 진흥회, 그래픽 디자인 협회 등이 모두 이곳 도쿄 미드타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곳은 자국의 우수한 디자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새로이 배양하고 발신하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건데요. 미쓰이가 괜히 이곳을 일본 디자인 거점으로 선언한 게 아니겠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도쿄 미드타운 안에만 무려 3군데의 전시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 공예와 미술품을 다루는 산토리 미술관, 굿디자인 수상작을 포함하여 동시대의 다양한 디자인의 흐름을 소개하는 미드타운 디자인 허브, 그리고 디자인을 통해 앞으로의 세상을 조망할 것을 제안하는 2121 디자인 사이트까지 마치 각각 디자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듯한 구성이 참으로 절묘하죠. 특히 산토리 미술관은 인근의 모리 미술관, 국립신미술관과 함께 아트 트라이앵글의 한 축을 담당하며 롯본기 일대를 도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지구로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2121 디자인 사이트는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의 제안으로 만들어져 일본의 대표적인 창작자들이 참여한 디자인 전문 뮤지엄입니다. 앞선 두 곳과 다르게 유명 작품이나 소장품 전시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디자인을 통해 앞으로의 사회와 생활 방식, 심지어는 생존까지도 탐구하게 만드는 모종의 요지경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뮤지엄이 아니라 시야를 의미하는 사이트로 끝나는 것도 이러한 컨셉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후 이곳에 관해선 국립신미술관이나 국립서양미술관 편처럼 이후 보다 자세한 영상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아카사카와 롯본기의 융합체 같은 장소 도쿄 미드타운에 대해 빠르게 구경해봤는데요. 사장님 얘기했다가 디자인 얘기했다가 정신이 없었죠? 이처럼 도쿄 미드타운은 도쿄에서 가장 비싼 동네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지만 정작 이곳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부 자체가 아닙니다. 눈앞의 이익 대신 부지의 40%를 공원으로 비워두고 글로벌 명품 대신 일본의 목공 가구와 신진 디자이너들의 놀이터를 자처한 선택 덕분에 이곳은 여름철 주변 온도를 2도나 낮추는 쾌적한 도심이 되었고 역설적으로 도쿄에서 가장 비싸고 공실률 없는 사장님들이 가장 탐내는 공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본을 이기는 미의식의 힘, 그리고 다소 거창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디자인이 어떻게 도시의 미래를 구원하는지, 그 거대한 용광로이자 우물이 바로 이곳 도쿄 미드타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비록 저는 여전히 이곳에 살 수는 없지만 가끔 영감이 고갈될 때마다 이곳으로 물 한 바가지 길러 가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말 잘 즐기시고요. 저도 지금 이 순간 저 멀리 예술의 섬을 누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와.